이번 강의는 알도스테로니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도스테론증인데 부신의 무기질, 부신 피질 호르몬이 미네랄 콜티코이드인 알도스테론의 과잉 분비로 생기는 증후군입니다.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원발 알도스테론증은 한쪽 또는 양쪽 부신 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이 과잉 분비되는 질환이에요. 양성 종양인 알도스테론 종양, 알도스테로노마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거의 90% 정도가 한쪽 편측성 샘종이고 나머지는 이제 복합된 종양과 드물게는 부신 피질의 악성 종양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세컨더리, 속발 알도스테론증은 부신 이외에서 생긴 자극으로 알도스테론 분비가 증가된 상태죠. 주로 부종성 장애의 결과로 오지만 키드니의 그 아테리, 콩팥 동맥 질환 때문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레닌 분비가 자극을 받을 때 발생할 수가 있죠. 레닌, 엔조텐신 1, 2 시스템에 의해서 나트륨을 딱 묶어두고 그러면은 체내에 나트륨이 정체되면 수분도 끌어오죠. 그러면서 고혈량, 고혈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인 심톰, 과도한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면 요세관 상피세포에서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를 자극하고 수소이온과 칼륨을 배설하도록 해요. 그러면 나트륨이 정체가 되는 것은 수분도 따라오기 때문에 수분 정체를 동반해서 혈량이 증가되고 혈압을 높여요. 인터벤션이 안 되면 고혈압으로 인한 시력장애, 심부전, 키드니 손상, 스트로크, 뇌졸중이 나타납니다. 나트륨을 보유하고 칼륨을 내보내니까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죠. 정상 신경근 흥분의 감소로 근육이 약화되고 마비가 돼요. 심부관 반사가 감소되고 심전도가 변화됩니다. 심부정맥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더욱 심해지면은 신세뇨간의 소변 농축 능력이 상실이 되어서 폴리유리아, 다뇨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수분 소실이 증가하면서 다갈, 다음증이 생깁니다. 계속적인 하이포칼레미아는 저칼륨 혈증은 원위세관에서 칼륨과 교환하기 위해서 수소이온을 세포내로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요세관 세포 내의 수소이온 교환 때문에 대사성 알칼리증을 초래하고 이 대사성 알칼리증이 이온화된 칼슘량을 감소시켜서 테타니, 강직을 초래하고 호흡의 억제를 가져옵니다. 자, 진단은 고혈압과 혈청 칼륨량, 그 다음에 알칼리증, 혈장과 소변 내 알도스테론 수치를 보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흉부 X선에서 만성 고혈압이 되면은 심장이 비대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CT나 초음파, 요오드 콜레스테롤을 사용한 핵 방사선 스캔을 실시합니다. 치료의 목적은 일단 고혈압 완화시켜야 돼요. 저칼륨 혈증 교정에서 콩팥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샘종을 외과적으로 절제할 수 없는 경우에 스피로노락톤, 알다톤이죠. 칼륨을 보유한 이뇨제죠. 그래서 이 스피로놀락톤을 투여해서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켜요. 고혈압과 저칼륨 혈증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수술은 한쪽이나 양쪽의 부신 절제를 시행할 수 있는데 스피로놀락톤으로 일단 혈압과 저칼륨 혈증을 교정한 후 시행을 하고 만약에 한쪽만 절제를 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당질 부신 피질 호르몬 요법이 필요하고 양측을 절제한 경우에는 일생 동안 영구적인 호르몬 대체 요법이 필요합니다. 수술 전에 부신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질 부신 피질 호르몬을 투여하고 대상자의 한 3분의 2는
부신 절제 후 한 3개월 정도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죠. 간호는 알도스테론증의 진단, 조기 치료를 통해서 영구적인 손상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매일 섭취량과 배설량, 체중을 측정하고 활력 징후를 자주 측정합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과 징후, 우렬성 심부전 증상, 호흡곤란, 폐의 수포음, 기좌호흡, 경정맥 팽대 이런 게 이제 우렬성 심부전 증상이죠. 그 다음에 부정맥에 대한 관찰이 필요해요. 저칼륨 혈증으로 인한 증상을 사정하고 저칼륨 혈증, 알칼리증으로 인한 마비와 테타니, 칼슘 경직 증상을 어세스해야 됩니다. 시기는 고단백, 고칼륨, 저나트륨 시기를 하고 부신을 만약에 절제를 하게 되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호르몬 대체 요법을 위해서 약물의 작용, 용량, 부작용 등을 설명하면서 정기적인 추후 관리의 필요성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과 맥박을 규칙적으로 측정을 하게 해서 이상이 있을 때 병원을 방문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 다음 부신피질 저하증, adrenocortical insufficiency, 부신피질의 파괴나 혹은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된 상태로서 드문 질환이에요. 호르몬의 생성이 안 되는 원발 부신피질 저하증과 시상하부 뇌하수체의 기능 저하로 인한 속발 부신피질 저하증으로 나누어집니다. 만성 원발 부신피질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처음이 설명되어서 이것을 에디슨스 디지즈라고도 하죠. 여성에게 더 흔히 발생합니다. 자, 양쪽 부신을 절제한 경우, 부신의 출혈성 경색, 괴사, 부신의 출혈은 뇌막염, 구균에 의한 폐혈증의 합병증, 세균이죠. 헤파린 유도성 혈소판 감소증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부신 파괴나 위축은 만성 결핵에 의해서 신장에까지도 결핵균이 침범해요. 신장 결핵. 그렇게 되면 이제 부신도 파괴가 되죠. 감염증, 전이성 암 등에서 부신샘이 파괴될 수가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약 70% 환자에서 원인 불명, 자가 면역으로 인한 부신 위축이 원인인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하수체 기능 부전 상태도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뇌하수체에서 ACTH의 분비가 감소가 되면 부신에서 콜티졸과 안드로겐의 분비가 감소가 되죠. 시상하부 뇌하수체의 ACTH 분비 억압, 관절염과 천식 환자와 같이 면역 억제제나 항염증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투여받는 환자가 갑자기 스테로이드 약물을 중단할 때 급성 부신피질 저하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농도의 콜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어떤 피드백 시스템을 억압해서 부신샘의 위축을 초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면 안 됩니다. 서서히 양을 줄이면서 중단하죠. 순환 혈액 내에 감소된 당질, 부신, 피질 호르몬 농도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다행히 스테로이드제를 격일로 투여하거나 약물의 용량을 서서히 감소시키면 보통 부신은 정상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신 피질은 예비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은 명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질 부신 피질 호르몬 분비의 기저량은 정상이지만 스트레스와 수술에 반응해서 적절하게 분비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외상이나 감염이 부신의 어떤 크라이시스, 위기를 촉발하고 부신 피질의 파괴가 계속되면 당질 부신 피질 호르몬과
무기질, 부신피질 호르몬의 기저 분비량이 부족해집니다. 사인의 심톰을 보면 알도스테론, 콜티졸, 안드로겐의 감소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대부분 이 사인이 나타날 때 거의 90% 이상 상실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차 증상을 보면 상승된 ACTH와 감소된 알도스테론과 콜티졸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알도스테론 결핍, 수분의 배설을 증가, 세포 외획량 감소, 저혈압, 심박출량 감소, 심장 크기 감소, 저나트륨 혈증 증상, 어지럽고 혼돈, 신경 근육의 불안정, 체위 저혈압 등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이포볼레믹 샥으로 사망할 수가 있어요. 체액량 감소로 인한 순환성 허탈과 샥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칼륨의 체내 축적은 부정맥과 심장 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질 부신 피질 호르몬 결핍. 당질 부신 피질 호르몬은 포도당 신생을 증지시키는데 이 호르몬의 부족이 되면 저혈당이 초래가 되죠. 그러면 환자는 허약하고 지치게 되고 식욕부진과 체중 감소, 오심, 구토, 설사가 있고 심리적으로 경한 신경 증상에서 심한 우울증까지 변화를 보일 수 있어요. 이외에도 가벼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게 되며 수술, 임신, 외상, 감염, 더운 날 심한 발한으로 인한 나트륨 상실 등은 환자를 에디소니안 크라이시스, 이것을 이제 에디슨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디슨 위기의 증상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당질 부신피질 호르몬의 결핍은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과량의 ACTH와 MSH,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MSH의 분비 증가는 피부와 점막의 색소 침착을 증가시키고 태양에 노출된 신체 부위는 구릿빛으로 변하고 손바닥, 무릎, 팔꿈치 등과 같이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에서 더 심하게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겐 결핍. 남자는 고안에서 성호르몬의 적당량이 분비되기 때문에 부족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과소월경, 무월경, 겨드랑이나 음모 등 채모가 감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단을 보면 혈청 콜티졸, 알도스테론이 낮게 나오고 소변 내 17KS와 17OHCS도 낮아집니다. 혈청 ACTH 농도는 이제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헤마토크리트하고 비후에는 증가가 되겠죠. 혈당은 낮고 나트륨 감소되고 칼륨은 증가가 됩니다. ACTH 검사 결과 속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에서는 콜티졸 농도가 증가하지만 원발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에서는 콜티졸 농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종양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뇌의 CT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하죠. 자, 투약을 보면 호르몬 대체요법을 실시해요. 콜티졸의 대체에는 히드로콜티존이라고 해서 코르테프라고 상품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 코르테프를 경구로 투여하고 무기질 부신 피질 호르몬 대체는 플로드로콜티존, 플로리네프를 경구로 투여합니다. 자, 주요 약물을 한번 봅시다. 히드로콜티존, 당질 부신 피질 호르몬, 무기질 부신 피질 호르몬, 항염, 항면역, 항동화 작용을 하고 에디슨병 대상자를 위한 대체 요법이에요. 자, 알레르기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억압하고 간엽성 질환이나 교질성 질환 치료를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과량 투여 시 쿠싱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프레드니존 해서 임상에서는 이제 PD라고 하는데 콜티존하고 비슷하지만 당질, 부신, 피질 호르몬 작용이 한 4배에서 5배 더 강합니다. 항염작용과 면역계를 억압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이제 이식 수술 후에 프레드니존을 많이 사용을 하죠. 덱사메타존을 아마 임상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당질, 부신, 피질 호르몬 작용이 20에서 25배가 강해요. 매우 강력한 당질, 부신, 피질 호르몬 효과를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 같은 경우에 만약에 벌에 쏘이거나 천식 때문에 어떤 그런 사인, 천식 사인이 나타나면은 아나필락틱 뭐 그런 게 나타나면은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 덱사예요. 이 덱사메타존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데 요 한 앰플이 1,000원도 안 돼요. 어쨌든 그 다음에 플로드로콜티존이라고 해서 에디슨 대상자를 위해서 이제 대체요법을 하는데 나트륨 정체로 인해서 고혈압이 발생하고 부종, 저칼륨 혈증으로 인한 근육 허약감, 부정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스테로이드 요법에서 콜티코스테로이드는 급성과 만성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의 대체 요법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약물들이 항염증, 면역을 억제해줘요. 이 항염증 작용이 하나의 면역 작용이거든요. 근데 염증이 너무 크게 나타나면 아나필라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피부 질환 같은 경우 이것도 염증 작용이거든요. 근데 이 항염증 작용은 대부분 면역 억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것을 돕습니다. 콜티코스테로이드는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감염이 의심될 때는 사용이 금지되어야 해요. 생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도 피해야 하고 위궤양, 쿠싱 증후군, 심장질환, 갑상샘 항진증, 저하증, 결핵과 같은 질환에서는 금지 약물입니다. 위장 간의 효과 때문에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엔세이드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다 원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염이 의심이 돼도 면역 그런 염증 작용이 너무 심하면 그때 이런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의사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과서적,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렇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시고요. 이 약물이 소용량으로 투약할 때는 부작용은 흔하지 않지만 고용량이나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에 쿠싱 같은 증후군을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부신 피질의 이제 위축 증상인데 특히 노인 여성, 폐경 여성은 스테로이드를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고혈압, 이제 고혈압보다 이제 무서운 게 골다공증,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노인에게서는 사용을 조심하고 임신부에게는 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의 용량은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콜티졸 분비는 이른 아침에 가장 높아요. 그리고 저녁에 낮다는 근거에서 아침에 중간작용용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정상 분비와 비슷한 패턴을 유지를 하죠. 당뇨약이나 구강피임제, 항응고제, 엔세이 등과 같이 콜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이 드럭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는 약물은 확인을 하고 이걸 조절을 해야 되죠. 혈압 상승, 부종이나 몸무게 증가, 출혈이나 멍, 허약감이나 쿠싱 증후군의 증상을 기록하고 모니터링 합니다.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궤양성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식과 함께 투약을 하죠. 자, 음식 혹은 우유와 함께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고
위장관 불편감이나 흡변을 보고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